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자,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을 향해서 사과했고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명태균 씨, 김건희 씨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끝장회견 내용을 보고 충분했다, 미흡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여러분은 윤 대통령의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오늘 맞수는 대통령 담화 이후 전국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맞수 환상의 콤비 두 분 나와 주셨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뭐 이제 당초 해외 순방 갔다 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 짚어보기 전에 이 두 분은 어떻게 총평을 하시는지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 원래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심폐소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수술에 들어가셔서 환자가 스스로 호흡기를 떼버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도와 내용 모두 국민이 큰 실망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수로 하면 몇 점쯤 100점 만점에? 한 35점 정도? 35점? 네. 초반에 나와서 그래도 사과를 하셨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한 40점 받고 시작했는데 뒤 내용에서 감점을 더 받으셔서 그래도 일어나서 인사하신 건 그것도 저는 앉아서 대충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뭐 보면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혹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사과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첫 태도 부분 빼고는 뒷부분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자회견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대표님, 이제 국민의힘은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진솔한 사과를 하셨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고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다, 그래서 실망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과 시점을 앞당겨서 진솔하게 사과하신 부분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좀 많이 부족했다. 어느 교수님이 비제로 주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뭐 그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제로는 합격점 아닌가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까였습니다.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뭐 언급을 하면서도 국정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처를 좀 악마화한 것 같다. 동의를 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거는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쓰던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다양한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됐고 그래서 불필요한 연락이 왔을 때 예의상 받아줬다. 그래서 앞으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겠다. 이게 기자회견의 요지였다고 생각이 들고 잘못했다라고 처신을 잘못했다는 것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을 그냥 정치권에서 영부인을 악마화하는 이런 야당의 술수 정도로 인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아실 방법이 없는가.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안 보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5손가락도 안 들게 했다라는 거는 그 얘기는 여론에 대해서 본인은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그때그때 어떤 반응을 보여도 본인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임기 끝까지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냥 마이웨이만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저는 사과는 하려고 했으나 아니면 하겠다는 듯이 얘기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다. 뭐 대통령께서 전화번호 바꾸는 거 외에는 앞으로 달라질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 글쎄 김 여사 관련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된 질문들이 많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게까지 공격이 됐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많이 옹호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이 안 된 해명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당선인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취임식 전날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가졌단 말이에요. 법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없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강변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하게 보실 수도 있는 장면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대통령께 이 시중의 여론, 국민의 여론을 더 잘 전달하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을 끌었던 발언이 야당이 추진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인권 침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반대 입장을 좀 넘어선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은?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부정하는 거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특검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셨는데 이런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정치 인생, 검사 인생 자체를 부인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검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이 문제제기를 항상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와의 차이점은 여당이 대부분의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절대 일체 특검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여당이 협상력이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제 미국 사례도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은 정치권에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인권 침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과연 수사를 4년 동안 받은 거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받았고 그 수사를 반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미 받은 수사는 그 조서를 갖고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부적절하다라는 게 국민의 또 그리고 정치권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한다는 게 인권 침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특검이 그렇죠. 특검이라는 게 대부분 기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적절해서 충분하지 않아서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공정한 수사를 더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특검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받게 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그냥 길게 하신 거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 야당이 추천한 특검, 그래서 드루킹 특검 해서 사실 문측근 김경수 지사 구속까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도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그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법을 3번째 발의했잖아요. 2번은 이제 폐기가 됐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이게 특검을 하자는 건지 정쟁력으로 계속 이거 재의결 부결시키면서 4번째, 5번째, 6번째 계속 진행하겠다. 그런 식으로 쓰려는 소재로 삼고 있는 건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번 3번째 발의된 것만 하더라도
혐의가 뭐 13개인지 14개인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많고, 그러니까 그걸 특검이 통과돼도 이 수사를 다 할 수 있을지 다 의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특검 추천 범위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특검 제도에 대해서 너무 깊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논리가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처럼 만약에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들 범위가 너무 많다라든지 특검 추천 과정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도 동의하진 않지만 협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냥 특검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존 여당의 입장하고도 또 차이가 많이 난다. 저희는 계속 그렇게 혐의가 많이 누적되는 상황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안 좋은 상황이라 지금 빨리 끊어서 몇 개라도 범위를 줄여서 협상하자는 얘기를 대통령이 뭐 여당을 통해서 하든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합의점을 여야 간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명태균 씨도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충분히 좀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대통령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에서 공천 과정에서 정말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을 해서 공천되지 않았을 김영선 전 의원을 그 자리에 공천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로 부정을 해요. 그런데 녹취만 접할 수 있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천해주라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 그 시점도 취임식 직전이니까 얼마나 힘이 셌을 때냐. 뭐 누가 공천서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세세한 의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의문을 해소시켜 드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명태균과 아무런 뭐 거리낄 게 없는 잘못된 행동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듣는 사람들이 그 발언만 가지고 명태균 의혹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다 떨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도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명 과정이 조금 더 상세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나는 검사 출신이다라는 걸 그냥 보여준 것 같고,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하면 이게 수사 과정에서 유죄 인정, 자백을 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특히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뭔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녹취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뭐 반박을 법률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저는 왜곡시켰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면 압박이고 어떻게 하면 권고고 의견이고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공천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허용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지, 여당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대통령이라면 속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정말 뭐 대선 과정에서 열심히 했다고 치면 그거는 다른 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공천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공천 개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사과는 했으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거냐라고 기자가 물었는데도 답을 안 하신 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법조인들의 항변 방법이다. 마치 이제 변호사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정말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주기를 기대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예상됐던 기자회견이고 솔직하지 못했던 기자회견이라 뭐 단순히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명태균 씨가 대통령 이제 담화 시작되기 전에 SNS에 통해 돌연 이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 녹취를 폭로한 강 씨는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운전기사 김 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제 금요일 날 검찰 출석을 하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행동은? 일단 명태균 씨는 그래도 본인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대통령 부부께 이제 누를 끼쳤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직전에라도 뭔가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서 이 의혹을 좀 가라앉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뒤에 있었던 그 제보자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이거 의도를 갖고 녹취를 푸는 거니까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다. 너무 이것을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 뭐 아마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많이 늦었죠. 그런 행동은. 근데 운전기사가 국회의원 공천을 요구했다는 것도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메신저 공격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 그 내용을 반박하기 어려우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공격하면서 관심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발언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SNS 메시지 중에 보면 본인의 녹취 내용 공개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좀 국민들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명태균 씨가 수사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 혹시라도 구속 여부 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 전혀 이걸로 영향받을 일도 아니고 국민도 이 사과문을 보고 그래 명태균 씨가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으니 이제 마음을 풀자라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좀 김건희 여사도 이거 보고 화 안 풀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한 친윤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를 오래 하면 앙금이 다 있더라. 그렇게 또 민감하게 보진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표현을 좀 외둘러 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 침묵을 지켰고 추경호 대표가 진솔화가 소탈했다. 이런 반응과는 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윤통과 이 한동훈 대표 사이에 그 불화가 계속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마찰이 있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꼬인 측면이 있어요. 두 분 관계에 대해서 굳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제3자가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고 두 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언할 수 없을 정도의 가까운 친밀한 관계라고 봤을 때 또 윤 대통령 정부 처음 출범할 때 가장 가까운 찐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한동훈 현 당대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던 두 분의 사이가 작년 저희 당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던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원인의 거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해소와 관련한 방법론 그 차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잘 해결되기 전에는 이 관계가 복원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저도 일견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한 방향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의 목표는 이어지는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 두 가지가 뚜렷하게 같은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 말씀처럼 두 분이 같은 방향으로 원활하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과정은 대단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빨리 덜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한동훈 두 분 다 진정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개인적 감정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치인들끼리 속으로 다 좋게 지내겠어요. 사건마다 아니면 현안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감정적인 표현을 하다 보면 서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앙금이 있거든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남들이 알게 안 하죠.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그 말씀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을 공식화했다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또 보수당의 지지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다. 사소한 이견이다. 우리가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랑 사이는 안 좋지만 개인적 감정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으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국민은 오히려 저 개인적 감정이 남아서 저러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더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 간의 관계가 저도 지금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기존의 정치인들의 방식으로 정치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 두 분의 개인적인 감정 소모전을 온 국민이 보고 있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정적으로 괴롭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짧게 네. 그러니까 군인 출신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은 6.29 선언까지였고 정권까지 창출을 했어요. 그런데 검사 출신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은 왜 그게 안 될까? 그 약속 대련도 했잖아요. 군인 출신들은. 예, 6.25 선언 때 약속대로 하셨는데 두 분의 그 검찰과 군을 또 직접 비교하는 게 좀 그렇고 두 분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예, 뭐 잘 되리라고 봐요. 네,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번 더 안보 상황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위기, 기회 양면이 있는데 박빙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승이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다. 김한규 의원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을 오래 했던 분이고 마케팅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이잖아요. 부동산 재벌 있고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잘 아는 분이어서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봤을 때는 저 내용은 너무 기존의 도덕적인 아니면 뭐 원리, 정치 원리하고 안 맞는 내용들로 국민들을 현혹시킨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실제 국민들은 그 내용이 뭐 본인들의 삶을 바꾸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해주는 거에 반응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여론조사에 잘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선거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여러 이유로 이제는 본인들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런 감정을 이해해주는 이런 정치인들한테 표를 주는데 뭐 예전에는 파퓰리스트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무조건 일단 유권자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뭐 양보하는 아니면 조율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미국이 다시 한번 위대해지기 위해서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존의 동맹국이라고 했던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트럼프 당선될 걸로 봤습니까? 저는 그냥 반반 봤었는데 저도 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극단적인 이 움직임 때문에 내심은 해리스 후보가 그냥 당선된 게 낫지 않나 생각을 가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잘 대비하면 되겠지만 김한규 의원 말씀대로 트럼프 당선이 대단히 우리나라에게는 안보와 무역 측면에서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한 가지 약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출마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시작부터 레임덕이란 말도 있긴 해요. 자, 우리가 이 4년을 트럼프 4년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전략만 잘 세운다면은 한번 겪어봤고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그렇다고 해요. 무역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그걸 대체로 해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서 대처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반도체 투자 뭐 이런 거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잘 준비한다면 트럼프 시대에도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그동안의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지난달 인터뷰에서 한국을 머니머신,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방위비 증액을 좀 요구할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는 연간 1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1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26년 그 협상한 액수의 9배나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들이밀까요? 들이밀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업가 출신이니까 협상을 할 때 종국적으로 어떤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얘기는 끝까지 안 하는 거죠. 일단 강하게 일단 밀어붙이고 협상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증액에 동의하게 이렇게 만들려는 협상 전략인 것 같아요. 뭐 사업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만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처음 대통령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6배 정도 차이가 나게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실무 협상을 하는 외교관들이 그 정도로 막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증액하는 선에서는 합의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나름 논리가 있어요. 이미 합의가 다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개정하는 거면 양측 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주한미군 주둔이 대한민국에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필요성에 있어서 태평양 지역에 인도양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군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군을 주둔시키는 그분들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협상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국제 정치는 냉정하게 힘의 논리라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우수한 얘기를 하더라도 저쪽에서 그러면 뺄게, 뭐 일본으로 다 옮길게, 뭐 이런 무기를 갖고 있으면 국내 여론도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는데 100% 지지하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외교 라인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이제 대응 전략을 만들어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하도 이제 외교 라인보다는 군사 안보 라인들이 더 지금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사실 방위비 분담금 5조를 요청했었어요. 근데 현재 2026년도 1조 5천억 원 정도니까 이게 사실 엄포만 놓은 거지 실제 되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뭐 미치광이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크게 해서 중간이라도 얻어내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일단 주한미군 주둔 관련해서는 그동안 병력 수는 많이 줄었지만 미국의 법에 그냥 규정이 돼 있어요. 한국에 한 3만 정도 병력이 주둔돼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 독단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그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될 텐데 적정한 선에서 아마 인상에 응해야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는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전략을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외교 일선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이걸 또 기점으로 해서 돈독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법률로 이런 게 규정돼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게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요번에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 장악됐죠.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서는 법률도 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에 비해서 오히려 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다 정치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 만에 끝내게 할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대선 유세 도중에 이제 김정은하고도 이제 친밀감을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북미 정상, 미국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까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과시욕도 있고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많이 벌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가운데 그런 세계 안보 관련해서도 미국의 국익을 그대로 추구하는 그런 선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고 김정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트럼프가 다시 왔으니까 과거에 물론 실패한 결과를 맞긴 했지만 구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우리도 모든 가능성이 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한 50%보다는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예. 한번 실패한 경험이 김정은에게 너무 큰 타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북에서 쉽게 또 응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 그걸 언급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북한이 그동안 어찌 보면 체급을 좀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고도한 측면도 있고 지금 러시아 파병을 해서 러시아의 관계가 좀 백이 좀 든든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가치 외교를 하는 반사적 효과로 결국 우리나라하고 러시아 관계는 안 좋아지고 북한은 이제 러시아를 잡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데 예전에 하노이 딜을 할 때만큼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봤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멘트가 한 번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김정은하고 1대1 회담을 할 정도의 뭐 기회를 갖는 거는 뭐 당분간은 있기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생각보다 그냥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경제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뭐 하루 당장 뭐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 같은데 그냥 연명할 수 있는 정도는 국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뭐 당장 미국하고 1대1 대화를 원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결국은 미국을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이죠. 그게 나와야 이제 미국 내에서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올 텐데 결국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거죠. 북한은 ICBM으로 협박을 하고 미국은 완전 핵무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ICBM만 없애는 식으로 양자 간의 협정을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전혀 이 과정에 끼지 못하고 외교적으로 뭐 도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는 이제 대북 관계, 남북 관계가 이제 끊겨 있는 상황이어서 김원기 의원님은 이른바 패싱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최고의 이제 외교안보 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이제 통화도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건조 능력 잘한다. 한국이 대단하다. 그래서 한번 빨리 만나고 싶다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실용적으로 트럼프가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한미일 이제 군사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가 나머지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이제 퇴임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 워싱턴 선언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역시나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나오죠. 미국은 중국을 대단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관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얘기를 했고요. 잠수함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이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잠수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은 잠수함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건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설비. 노동력, 예. 설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하다. 그리고 미국은 법에 미국 연안에서 얼마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꼭 건조하게 돼 있더라고요, 군함을. 예.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그리로 가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해질 수 있는 트럼프식 압박을 상쇄하는 그러한 스마트한 전략이 지렛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가 이제 확장 억제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 이게 그렇게 한국 입장에서 중요해? 그렇다고 하면 뭐 방위비 증액하고 연결해서 이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 간의 공동 군사 전략, 뭐 대응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의 뭐 힘을 얻지 않고서는 결국 뭐 북한을 압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이런 거를 실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응한다면 그게 과연 돈하고 무관하게 될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뭐 머니머신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지출, 분담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교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로 됐는지 모르겠다. 우려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민마수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이제 11월 달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다음 주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투톱 한동훈 대표 또 추경호 원내대표 계속 그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일단 그 생중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 싶어 해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도 2번이나 생중계가 허용이 된 적이 있고 그것은 재판 실무상 재판관의 권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막을 이유가 있느냐.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허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 쪽 민주당을 제외한 제 정당들이 다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무죄 선고가 나는 그 순간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반대할 이유는 여야 공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민주당은 그 1심 생중계 일종의 이제 낙인 효과 이런 걸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전직 대통령급으로 인정해 주셔서 뭐 그 부분에 이제 감사하고 예, 원래 규칙상 이제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송 중계는 안 하고 예외적으로 그거를 상쇄할 만한 국가적인 공익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냥 여당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재판 결과 좀 있으면 뉴스에 다 나올 텐데 네. 그거를 라이브로 보시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총선 때 이제 경험했는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여당이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분은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여당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이걸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데 힘을 모아서 내부 결속력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재판 결과 뉴스 보시면 되니까 무슨 생중계까지 하시려고 정치인들이 이걸 나서 갖고 여당 톱톱들이 얘기할 만한 사안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재판은 성실히 임해서 본인의 변소를 다 이재명 대표가 했고 결과야 당연히 이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의 입장은 재판과 관계없이 일단 수사와 기소 자체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든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형평성이잖아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지지율 20%도 안 나오는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인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걸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참 불공정하다. 권력을 이렇게 쓰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고 나서 또 다시 얘기를 하시죠. 네. 김한규 의원님이 그 법조인이신데 그 법조 상식과 좀 다른 말씀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어떤 게 상식? 기소 여부에 대해서 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문제가 남는다는 말씀은 재판부가 판단해서 기소가 문제가 많다면 무죄가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판 결과를 보면 그 앞에 문제도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소가 잘못된 거라면 당연히 재판부에서 그걸 뭐 각하를 하거나 뭐 기각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유죄를 나왔을 경우를 상정을 해서 이것은 잘못된 기소에 의해서 재판이 억지로 이루어져서 억지로 유죄가 났다 이런 논리로 들려요. 전혀 그것은 그렇진 않고요. 법적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고 유죄가 나오면 유죄 나오는 대로 뭐 다른 판단이 나오면 그게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총선 때 이재명 대표 공격한 거를 보면 결과와 선거 결과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총선에는 상관관계를 제가 인정할 수는 있어도 대선은 다르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후보에 대한 직접 공격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물론 미국 경우에는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1심이 두 개 1심이 나오는데 어느 쪽이 될 건 간에 제가 볼 때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요. 국민들께서 검찰이 구형한 것만 보고 있다가 실제로 재판부에서 그 정도 형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은 또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검찰은 모든 사람들이 뭐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있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권의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 중에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뭐 수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죄 그다음에 뭐 다른 사건들까지 다 수사하는 이런 특수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 그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그냥 주어진 사건만 딱 판단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제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부분이 벌써 이제 대선 선거 준비를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대선은 2년 반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도 2년 반이 남지 않았다라고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금 야당 대선 후보를 이제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런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 법원 선고 내용보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래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커질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수사였기 때문에 설사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편파적인 수사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클지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고 저는 겸허히 재판 결과 지켜보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 역시 또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이제 주말에 시청 앞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등 이런 이제 명목으로 집회를 가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독려를 했어요. 시청으로 나와달라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이제 방탄 집회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 대중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정책 성격을 가지고 극렬하게 진행된다면 누구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겉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집회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 연사로 올라가시는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탄핵하자, 조기 대선하게끔 하자, 하야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물론 사법부에 계신 이제 판사들이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지만 또 사람의 일이라 그런 식으로 자꾸 대중 집회에서 이 거대 야당의 의원들이 정말로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한 판사들에 대해서 없는 죄 만들면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이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또 하나 저는 뭘 보냐면 유죄를 상정하고 그 이후에 투쟁할 거리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이. 즉 이 정권은 무도하고 이 정권은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 하에서 드러난 1심 판결, 결정된 1심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순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투쟁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빌드업 작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쭉 재판을 미루려고 했었던 상황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선이 일어나기 전에 확정 판결이 안 나오도록 했었던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1심이 나오게 되니 더 급한 쪽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해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속셈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요. 저도 솔직하게. 속셈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여당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 당에서는 이제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대통령 그만둬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별로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분위기가 됐어요. 왜냐? 저희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여론을 보고 움직이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재판부는 저는 저희가 집회한다고 해서 매일 집회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판결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당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에서 시작하지만 다른 야당도 함께하고 일반 국민들도 더 함께하는 이런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 결국 여당도 11월 28일로 아마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특검이 14일 날 통과되고 대통령이 재의결 당연히 요구하고 28일 날 재의결을 할 것 같은데 여당에서 일단 국민들의 분노를 보고 눈치를 봐서 재의결에 찬성을 해서 제한적인 범위라도 아까 계속 이제 범위가 많다고 하셨는데 특검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여론의 압박을 여당한테 드리려는 게 저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마음은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재판부가 이거는 진짜 매일 집회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움직이지 않고 저희 재판부 눈치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말실수하는 분도 이제 경고를 받고 사직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압박할 그런 의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정치 현안 다뤄봤는데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두 분께 40초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말씀. 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국민들께서 실망하신 부분도 있고 또 성과를 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은 2년 반이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당정이 더 화합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 이것을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테니 제발 그 이후에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대중 집회, 장외 집회는 민주당에서 안 하시기를 저는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사회자한테 반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만하자, 목이 아프다, 뭐 더 할까? 이걸 웃으면서 반말을 하시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나, 국민들의 어떤 시선은 신경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던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2년 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데 기존에는 여당이 동의 안 하니까 뭐 탄핵의 방법은 없다, 헌법 개정의 방법은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대로 보내는 게 맞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글쎄요, 저도 그 기자회견 보면서 어차피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라면 저는 사실 앉는 것보다는 뭐 2시간 정도 했지만 서서 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예. 동의는 하시죠? 예. 그런 것들도 예. 국민들께 드리는 그 인상에서 나오는 느낌 그런 게 있으니까 고려해 봄직했는데 결국은 서서 하시지 않으셔서 그것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